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과 현대 미국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투쟁을 탐구하는 저희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보실 영화는 진정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다룹니다. 이 갈등은 인간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겉보기에는 순진해 보이지만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야생 멧돼지와 인간 사이의 갈등입니다. 이 작품은 농작물이나 생계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어부, 농부, 사냥꾼이 무기를 들고 들판, 습지, 숲으로 달려가는 현대적 서사시이기도 합니다. 그저 재미삼아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수십억 달러 상당의 재산을 파괴하는 종과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에서는 야생 돼지, feral hogs라고도 불리는 야생 돼지가 토종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 육류 생산과 사냥감으로 사육하기 위해 이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야생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된 후 맹렬한 활력, 뛰어난 지능, 그리고 치명적인 파괴력을 지닌 야생 돼지는 들불처럼 급속도로 번식합니다. 현재 미국은 이러한 현상의 여파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야생 돼지는 농작물 파괴는 물론 생태계 전체의 교란을 초래합니다. 강력하고 날카로운 주둥이 덕분에 옥수수밭과 목초지를 파괴하고 관가의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으며 심지어 갑자기 도로로 돌진하여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멧돼지가 인간뿐만 아니라 가축에게도 감염시켜 미국 농업 분야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부들이 이 분쟁에 참여해야 할까요? 텍사스, 루이지애나, 플로리다와 같이 맹그로브 숲, 습지, 양식장이 서로 얽혀 있는 해안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는 악몽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멧돼지는 제방 파괴, 댐 시스템 붕괴, 어류 및 새우 양식장 파괴, 모든 수생 식량 소비, 그리고 바다에 사는 사람들의 생계 위협의 원인이 됩니다. 그 결과 그물 낚시에만 익숙했던 사람들은 이제 총기를 휴대하고 덫을 사용하고 전문 사냥팀과 협의하여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당신이 새우 양식업자라고 상상해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 연못을 확인하러 나갔는데 연못에 물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못가까지 밭가리가 되어 있었고 모든 먹이는 씹어서 먹어 치워졌습니다. 바로 야행성 멧돼지들입니다. 한두 마리의 멧돼지가 아니라 20마리에서 50마리의 멧돼지 무리가 마치 특수 부대처럼 조직적이고 예의 바르며 상대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야생 멧돼지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은 미국 남부 지역입니다. 현재 35개의 주 이상의 600만 마리 이상의 야생 멧돼지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그리고 미시간과 같은 북부 지역까지 포함됩니다. 텍사스주만 해도 전체 인구의 약 40세친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처럼 많은 수의 야생 멧돼지가 서식하고 있어 주정부는 야생 멧돼지 박멸을 위한 대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박멸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지능적이고 경계심이 강하며 야행성인 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약물, 덫, 심지어 헬리콥터에서 저격수를 투입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환경에서는 해안 석회에 사는 어부들조차 무해해 보이는 이 동물과의 전쟁에 마지못해 나서는 투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반자동 화기, 적외선, 드론, 심지어 원격 조종 자동 덫까지 사용합니다. 또한 사냥대를 조직하고 야간 근무를 하고 동작 감지 카메라를 사용하고 동작 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들 중 다수는 과거 군 복무 경험이 있거나 오랫동안 사냥꾼으로 활동해 왔거나 심지어 총을 한 번도 휴대해 본 적이 없는 시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격수를 배워야 했습니다. 야생 돼지는 역사적으로 북미의 토착종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딘 최초의 유럽인들이 바로 이 땅에 멧돼지를 들여온 사람들입니다. 플로리다와 남부 해안 지역에 도착한 스페인 탐험가들은 긴 여정 동안 가축 돼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돼지는 휴대하기 편리한 생먹이 공급원이었으며 스페인 탐험가들은 16세기 초부터 돼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의 돼지들은 우리에 갇힌 것이 아니라 숲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번식하고 결국 풍부한 돼지고기 공급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행위가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생물학적 침입 중 하나의 시작을 알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버려지거나 탈출했던 가축 돼지들은 야생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돼지들은 점진적인 변화를 겪으며 더욱 강해지고 엄니가 길어지고 털이 두껍고 굵어지며 더욱 야생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토종 유럽 멧돼지가 사냥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토종 멧돼지와 교배하여 부모 멧돼지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영리하며 생산성이 높은 잡종이 탄생했습니다. 멧돼지는 초기 개체수가 수백 마리에 불과했지만
스누트시브지만 현재는 국가적 관심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외래종이 환경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토착 생태계를 압도하고 파괴하는 현상을 생물학자들은 모델 생물학적 침입이라고 부릅니다. 외래종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 위험의 주된 원인은 아닙니다. 성체 멧돼지의 체중은 200kg에서 300kg까지 나갈 수 있지만 번식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암컷이 1년에 2번 낳을 수 있는 새끼는 각각 3마리에서 12마리입니다. 미국에는 잡식성으로 수명이 길고 적응력이 뛰어난 멧돼지가 서식하고 있지만 천적이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매년 전체 개체수의 최소 70%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거의 달성할 수 없었던 수치입니다. 이러한 개체수 증가의 여파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엘라베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등이 이러한 상황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주들입니다. 과거에는 멧돼지만이 숲에 서식하는 유일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여 골프장, 과수원, 주택 정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 운동장을 갉아먹고 묘지를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토양 침식을 유발하고 나무 뿌리 체계를 파괴하고 땅을 파헤치며 이 모든 것은 식물 피복을 파괴하는 것 외에도 발생합니다. 옥수수, 콩, 수박, 사탕수수, 밀, 호박, 심지어 가축용 풀까지 먹어치우기 때문에 농업 체계에도 피해를 줍니다. 또한 관가의 시스템에도 피해를 입힙니다. 미국 농무부 USDA에 따르면 야생 멧돼지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매년 25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는 어느 정부든 골머리를 앓게 할 만큼 큰 금액입니다. 게다가 야생 멧돼지는 브루셀라병을 포함한 수많은 군 유해 질병의 근원이 되며 이 질병은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내부 기생충, 구제역, 가성광견병은 모두 기생충의 예입니다. 이러한 질병은 인간, 동물, 심지어 반려동물 사이에서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야생 소떼가 젖소를 감염시켜 축산농장 전체가 마비되는 사례가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농업 생산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자연 서식지에도 위협이 됩니다. 멧돼지는 조류, 파충류, 양서류, 그리고 소형 포유류의 알과 새끼를 섭취합니다. 야생 멧돼지는 단 몇 달 만에 독특한 철새들의 서식지인 습지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먹이 사슬을 교란하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면서 멧돼지는 토종과 먹이를 두고 경쟁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갑지 않은 생물들의 침입으로 위협받는 것 외에도 수많은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는 보호구역 또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멧돼지 박멸을 목표로 수많은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형 덫, 원격으로 조종되는 덫, 심지어 헬리콥터를 이용한 공중 저격까지 모두 그 예입니다. 멧돼지 사냥을 위해 로봇과 드론을 제작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돼지 개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돼지가 지능이 뛰어나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학습하고 대부분 야행성이며 숲에서 늪, 농장에서 주택가까지 어떤 서식지에도 적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부들도 같은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팬핸들, 텍사스만처럼 양식업이 숲과 습지와 혼합된 지역에서는 야생 멧돼지가 연못 제방을 파괴하고 제방을 뚫고 해산물 사료 자루를 갉아먹고 심지어 양식 탱크를 공격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룻밤에 돼지가 20마리만 도착하면 새우나 생선 치어를 모두 잃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오늘날 어부를 포함한 사람들은 총을 들고 덫을 설치하고 추적 및 저격 능력을 키우고 전문 사냥꾼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농장이나 정원 주변에 울타리를 세우거나 전통적인 철제 덫을 몇 개 설치하거나 사냥꾼을 고용하여 동물 몇 마리를 죽이는 등 가장 간단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2m 높이의 울타리, 야생 멧돼지는 뿌리를 파고 들어갈 수 있다. 우리를 위한 덫, 그들은 반대 방향으로 가서 피한다. 지금 10발, 내일 30발. 모든 초기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심지어 어떤 지역에는 고급 전기 울타리까지 설치한 사람들이 있다. 연못과 정원에 두근 다음 날 아침 단 한 번의 폭우로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 루이지애나 습지대나 플로리다 해안 지역에 사는 어부들에게 이러한 위험은 더 이상 부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어류와 새우 양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멧돼지 피해는 농작물 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재정적 파탄, 빚, 그리고 생계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한 해 전체와 재산을 모두 잃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누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일어서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물을 던지고 배를 만들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법만 알던 사람들이 이제 덫을 설치하고 저구의 선을 설치하고 동작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냥용 총을 사용하는 법까지 배워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것들만 할 줄 알았습니다. 훈련의 일환으로 밤에 소리를 구별하고 녹음기를 통해 신호를 듣고 심지어 특수부대원처럼 팀을 이루어 일하는 법까지 배웁니다. 또한 젖은 땅에서 멧돼지 발자국을 감지하는 법도 배웁니다. 그들은 밤에는 사냥꾼으로, 낮에는 낚시꾼으로 활동합니다. 멧돼지와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격전지로 널리 알려진 텍사스주에서는 농부, 어부, 사냥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멧돼지 사냥 방식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사냥대는 야간 늪지대 정찰을 위해 드론을 자주 활용하며 열 센서를 이용하여 멧돼지 무리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매복 공격 후 즉시 지상부대가 작전을 수행합니다. 헬리콥터에서 발사된 무기를 활용하는 팀도 있는데 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전략이지만 헬리콥터 없이는 접근하기 너무 넓은 지역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첨단 덫을 구입하기 위해 수천 달러를 지출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는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덫 시스템으로 거대한 금속 울타리 중앙에 놓인 먹이, 그리고 생방송 TV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에 있거나 심지어 수백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는 작업자는 휴대폰의 버튼 하나만 누르면 덫이 즉시 닫힙니다. 작업자의 위치와 관계없이 작동합니다. 동시에 멧돼지 무리 전체가 포획됩니다. 이 덫을 사용하면 최대 30마리의 멧돼지를 한 번에 포획할 수 있습니다. 핏불, 카울라, 블랙마우스커 잡종 등 주로 사냥개를 고용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이 개들은 야생 멧돼지를 찾아내고 구석에 몰아넣은 후 사냥꾼들이 도착할 때까지 잡아두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직업입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성체 수컷 야생 멧돼지는 개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고 심지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엄청난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다친 돼지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녹음 시스템을 사용하여 다친 돼지의 울음소리를 흉내내어 어미 돼지들이 새끼 돼지를 보호하러 돌아오도록 유도한 후 기습 공격하기도 합니다. 드론을 이용하여 마취제를 분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연구센터에서 돼지들을 일시적으로 안락사시킨 후 산채로 포획하여 가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 중인 방법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여전히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멧돼지의 지능은 상당히 높습니다. 같은 종의 멧돼지가 여러 번 포획되는 것을 목격하면 먹이를 먹는 시간을 바꾸고 이동 경로를 바꾸고 심지어 금속 냄새가 나는 곳은 피합니다. 레이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차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허공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배워야 할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신속하게 대응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진흙탕에서 멧돼지 떼를 밤새도록 쫓아다녔지만 해가 뜰 무렵 멀리서 배의 모터 소리가 들리자 멧돼지 떼가 모두 도망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냥개, 전기덫, 드론 카메라에 거의 $10,000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은 가족들도 있지만 그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공격하기 전에 겨우 수십 마리의 야생 멧돼지를 포획했습니다. 반면 격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싸움을 계속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이 문제가 단순한 농작물이나 경제적 손실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야생 멧돼지는 계속해서 번식하고 확장하여 온 나라를 황무지로 만들 것이 불가피합니다. 전 세계 랍스터 시장의 연간 시장 규모가 60억 달러가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떤 지역에서는 랍스터 한 마리가 명품 핸드백보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는 사실은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마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중 가두리,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먹이 공급, 그리고 노련한 어부들로 가득한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의 접시에 담긴 모든 풍성한 랍스터 꼬리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랍스터 양식과 가공의 매혹적인 세계를 깊이 있게 탐험해 보세요. 이 해양 생물들이 어떻게 번식하고 양식되고 수확되어 마침내 신선한 상태로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게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닷가재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멋진 생명체가 원래 가난한 사람들의 닭으로 여겨졌고 최근까지 돼지와 염소의 먹이로 쓰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닷가재의 피부색에 대한 생각은 접어두세요. 본래 붉은색은 없습니다.
바닷가재가 그 특유의 진홍색으로 변하는 건 요리할 때뿐입니다. 초록색, 노란색, 심지어 아름다운 파란색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앞뒤 양방향으로 헤엄칠 수 있고 놀라면 뒤로도 도망칠 수 있어 포획을 피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정말 놀라우신가요? 이 해양 생물들은 평생 100년까지 살 수 있으며 놀랍게도 1.2m 사핏까지 자랄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서 랍스터를 양식하시나요? 질문에 답하자면 네, 바다에서 랍스터를 양식하는 것은 진짜이며 수질이 적절한 해안 지역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호주의 특정 지역과 같은 나라에서는 대규모 바다 랍스터 양식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장은 특히 깨끗하고 따뜻한 수질을 가진 보호된 만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주요 양식 전략은 모두 매우 흥미롭습니다. 표면에는 전통적인 목재 뗏목 케이지가 있고 수중 그물 케이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이 케이지들은 바닷가재가 수중에서 휴식을 취하고 성숙할 수 있는 공간처럼 수면 아래에 매달려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새끼 랍스터를 고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양식업자들은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질병이나 기형 증상이 없는 어린 랍스터를 고르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또한 성장과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양성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선별된 후에는 발톱이 있는 이 사랑스러운 어린 랍스터들을 조심스럽게 바다 가두리에 풀어줍니다. 바다 가두리는 떠다니는 목자의 뗏목이나 수중 그물펜처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랍스터에게 먹이를 주는 경험은 상상 이상으로 강렬합니다. 단순히 펠릿 몇 개를 던져주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랍스터 양식업자들은 해산물 만찬을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그들은 생선, 달팽이, 조개, 홍합, 심지어 아주 작은 개까지 가득 채운 큰 자루를 준비합니다. 다음 단계는 배를 타고 바다 가두리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다음 해산물 만찬을 준비하고 나면 뒷정리도 해야 합니다. 바닷가재는 먹는 습관이 그다지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양식업자는 이전 식사에서 남은 먹이를 모두 치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물속으로 잠수하여 손으로 흩어진 달팽이, 조개, 그리고 아직 어항에 남아있는 다른 조개 껍질들을 퍼서 털어내야 합니다. 마치 바다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양식업자들은 이 과정에서 바닷가재를 꼼꼼히 살펴보고 행동을 관찰하고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양식장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정돈되면 식사 시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양식업자들은 다양하고 맛있는 것들이 가득 담긴 자루들을 나눠주고 배고픈 바닷가재들은 단 1초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튀어나온 생물처럼 달려들어 땅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즐겁습니다. 거대한 발톱으로 먹이를 움켜쥐고 뜯어 먹는데 그 정교함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저 아래 상황은 마치 갑각류 만찬과 같습니다. 혼란스럽고 맹렬하지만 이상하게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바닷가재들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동안 양식업자들은 병들거나 죽은 바닷가재를 주의 깊게 살피고 나머지 무리가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불쌍한 바닷가재들을 모아 주변 물에 던집니다. 물 위에 사는 물고기와 다른 생물들은 이 재물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수중 환경에서는 아무것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마침내 수확의 날이 왔습니다. 랍스터는 보통 이 크기에 도달하면 수확되는데 랍스터 한 마리당 0.3kg부터 0.5kg까지 사이입니다. 이는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째, 양식업자들은 그물망을 들고 바다로 뛰어들어 마치 보물 사냥꾼처럼 물속을 헤엄치며 하나하나 손으로 랍스터를 잡아냅니다. 아니면 그들은 케이지 전체를 보트로 가져오가 안으로 들어간 후 케이지에서 바로 랍스터를 꺼냅니다. 어느 쪽이든 힘든 노력과 신나는 기회가 함께하는 과정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속에서 아기를 돌본 대가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랍스터들이 마침내 해안으로 돌아왔지만 우리의 헌신적인 어부들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랍스터를 크기와 성별에 따라 분류한 후 각각의 바구니에 담아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무게 측정인데 1kg, 1kg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해야 합니다. 분류가 완료되고 최상급 랍스터가 선별되면 다음 단계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바로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로 운송을 위해 보관하는 것입니다. 작업자들은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로프로 각 바구니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이 작업은 주의와 정밀함이 모두 필요합니다.
매듭이 느슨하거나 바구니의 정렬이 어긋나면 전체 배치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구니를 제대로 고정한 후 크고 기포가 있는 해수 탱크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심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랍스터는 살아있는 별미입니다. 랍스터의 가치는 크기나 외형뿐 아니라 생명력에 달려 있습니다. 랍스터를 살아있게 활동적으로 스트레스 없이 키우면 전 세계 레스토랑, 해산물 시장, 고급 레스토랑에 납품되는 순간까지 최상의 품질, 질감, 그리고 풍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해수 탱크는 랍스터의 자연 서식지를 그대로 재현하여 산소 공급, 염도, 그리고 온도 조절의 균형을 최적화하여 신선도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양식되는 다양한 종류의 바닷가재 중 세 종의 가시 바다가재가 가장 유명합니다. 선명한 줄무늬와 큰 몸집으로 유명한 장식 가시 바다가재 파누리루스 오르나투스, 단단한 살과 빠른 성장으로 선호되는 가리비 가시 바다가재 파누리루스 호마루스, 그리고 선명하고 다채로운 껍질로 쉽게 구별되어야 되는 채색 가시 바다가재 피에누리루스 벨시코롤가 있습니다. 각 종은 생김새, 성장 속도, 선호하는 서식지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해산물 애호가들이 거부할 수 없는 고급스럽고 고급스러운 맛입니다. 랍스터는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고급스러운 해산물 요리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소박한 해안마을부터 미슐랭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까지 랍스터는 언제나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습니다. 숯불이나 직화로 구우면 랍스터 살은 아름다운 숯불빛과 깊고 스모키한 향을 풍기며 여기에 버터 특유의 풍미가 더해집니다. 찜으로 조리하면 달콤하고 부드러운 살이 그대로 보존되어 혀에 살살 녹는 깨끗하고 순수한 해산물의 풍미를 선사합니다. 또한 레몬 슬라이스, 후추, 월계수잎 그리고 향긋한 허브 한 줌을 넣어 끓이는 전통적인 조리법도 있습니다. 랍스터는 풍부하고 향긋한 육수를 만들어 요리의 풍미를 한층 더 높여줍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좀 더 특별한 것을 찾는다면 랍스터를 마늘, 버터, 녹인 치즈를 듬뿍 얹어 오븐에 구워보세요.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바삭거리는 황금빛 껍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제 버터에 천천히 데쳐 부드러운 살결을 만들어 고급 요리의 안성맞춤인 랍스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랍스터는 크리미한 파스타, 비스크 또는 고급 해산물 수프의 핵심으로 자리잡아 어떤 모방품도 따라올 수 없는 깊은 풍미를 선사합니다. 차가운 집게발과 꼬리살을 레몬 마요네즈에 버무려 버터 바른 빵에 넣은 간단한 랍스터 롤조차도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해안가의 여름, 직접 만든 신선함, 그리고 숨길 필요 없이 듬뿍 담긴 풍미를 모두 담아낸 롤입니다. 랍스터는 맛과 다재다능함 외에도 영양학적으로도 뛰어납니다. 저지방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아 근육 성장과 회복에 매우 좋습니다. 포화지방 함량은 낮고 뇌와 신경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3와 강력한 항산화제인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아연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어 랍스터는 고급 식품일 뿐만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 랍스터는 단순한 식사 그 이상입니다. 랍스터는 미식의 향연이자 인간의 기술과 자연의 풍요로움이 빚어낸 산물이며 여러 문화와 대륙을 넘나드는 미각을 끊임없이 사로잡는 요리입니다. 북적이는 해산물 시장에서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우아한 식탁에서든 한 입마다 전통, 장인정신, 그리고 바다가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